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오늘 휘문에 아이들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설명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고등 내신과 수능 내신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휘문에 맞춰서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요 남은 기간들을 보낼 수 있는가, 요것들을 전달드리는데 조금 중점을 둘 거고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저랑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사실은 지금 고입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입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큰 시야를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당장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우리 아이의 학습의 끝 목표가 아니고 3년 뒤가 목표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학습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이로울지, 긍정적 결과를 내놓을지 이러한 큰 시야를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저는 계속 전달을 조금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현재 대성마임에게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정도 학교에서 자사고에서 저도 근무를 했었고요. 나와서 이제 학원에서 10년 차 정도가 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호흡을 계속했고요. 실제 강남대성에서 지금 출강해서 수업하고 있다.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수능 수업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김민준인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28년 대입 국어 교육과정의 변화. 자, 여기서는요, 사실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그래도 제가 설명회 올해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 한 10번 가까이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빠뜨림없이 말씀드립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요. 자,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다른 거는 괜찮고요. 자, 지금 2에서 4등급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2등급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 우리 입사관들, 제 친구들도 입사관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입사관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2등급이라고 생각해 줄까요? 4등급이라고 생각해 줄까요? 질문입니다. 4등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극상의 경쟁은 조금 수월해졌을 수 있겠다. 하지만 1등급에 들지 않으면 극상의 대학을 가는 건 오히려 힘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학년에서는 내신을 조금 아주 집중해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이전에는요, 1등급에서 살짝 삐끗해서 2등급 맞았어도 만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1등급에서 만약에 2등급까지 찍죠? 그럼 만회가 안 돼요. 이건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을 우리 1학년 때는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 얘는 4등급으로 본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국어 관련입니다. 자, 공통으로 자, 우리 문학 그리고 독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 작문. 자, 저는요, 국어다 보니까요, 텍스트를 드리면 항상 일반화시키고 정보를 뽑아내는 게 버릇이 있거든요. 자, 지금 무슨 과목 빠졌습니까? 매체 빠졌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매체라는 과목은 빠지고 나머지 그대로다. 그러면 얘는요, 바뀐 수능, 선택형 수능의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이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가만 떠올리고 난도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떠올린다면, 자, 기본적으로 문학하고 죄송합니다. 문학하고 비문학이 자, 현재 공통 과목인 요 녀석이 30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문학 15, 비문학 독서 15. 그리고 화법, 작문, 문법이 5문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1, 2학년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는 형태인 거예요. 자, 이때요. 많이들 아시죠?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뭡니까? 수능에서?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뭡니까? 요 정도 반응이면 제가 만약에 아이들이었으면요, 싸우자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독서가 가장 어렵죠. 실제로요, 오답률 12까지의 문제를 뽑아보면 7문제에서 8문제가 독서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독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2문제 정도가 문법이에요. 그리고 1문제 정도가 문학이에요. 자, 이걸 일반화시키면 학년이 올라가고 수능 볼 쯤 되면 독서가 어렵구나. 그리고 문법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문학은 상대적으로 쉽구나예요. 자,
근데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떤 학습하고 있죠? 오늘 답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내신 대비하나요? 그냥 우리 고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대부분 다 문학하고 있죠. 근데 뭐가 어려워요? 독서가 어려워요. 독서가 어려운데 왜 문학에 집중하고 있냐고요. 정말 똘똘한 애들은요, 나중에 2학년쯤 돼서 무언가 두각을 드러낸 애들은요, 이때부터 사실은 독서 공부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제로요, 1학년에서는 독서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휘문 시험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독서가 없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문학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는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학교에서 대비해 주시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요. 그래서요, 독서에 방점을 두고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은요, 아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돼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유로울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입시예요. 수행평가 하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보는 지필고사 한 문제, 이게 다 입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요. 그때 한 번에 끝내야 되는 문법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문법은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끝내는 거예요. 적어도 현대 문법은요. 제가 사실은요, 공부 방향에서 수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요, 정리합니다. 자, 독서가 어렵다. 그리고 문학은 3학년쯤 되면 조금 쉬워진다. 자, 문법은 언어인데요. 자, 이 녀석은 고입 전에 끝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과목이 편제가 되고요.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일단 내신은요, 지식 기반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지식 기반인 문제들은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더군다나 휘문 정도 되면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건 거의 다 맞춘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변별력을 갖춘 문제, 학교에서 수업하시지 않은 내용의 것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수능형이라고 표현하는 학교에서 수업하시지 않은 또 다른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하신다든지 또는 보기상자를 통해서 보기상자의 독해력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요. 자,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사고력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질문 드려볼까요? 질문한다 그러면 벌써 웃으시는데요. 좀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수능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능 시험 범위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없어요라고 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은 있을 수 없어요.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없는 거랑 유사해요. 뭐냐면요, 교과서 전체에 있는 문학으로만 예를 들면요, 교과서 전체에 있는 문학 작품입니다. 플러스 3학년 때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우리 애들이 3학년 때 나오는.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온 작가의 모든 작품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요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내신 공부하듯이 우리 수능의 문학 작품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우리 연구진들, 그러니까 조교쌤들하고 연기쌤들하고 시켜가지고요, 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 수를 다 세보게 했어요. 11종 교과서요. 몇 개냐면요, 1047개예요. 우리 아이들 한 번 내신 고사 때 몇 작품 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나요? 아이들 한 3작품에서 5작품 정도 들어가면 우와, 엄마 많아,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런데요, 실제요, 1047작품을 우리 아이가 달달달달 내신 공부하듯이 잘 써보듯이 공부를 했다 손 쳐볼게요. 그러면 수능에 연계되느냐? 안 돼요. 작년에도 한 작품도 안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한 작품도 안 나왔어요. 그 전년도에 한 작품 나왔습니다. 11종 교과서 중에서 한 작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1종 교과서 중에 하나만 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본 문학 작품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예요. 오히려 EBS에서 연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거는요, 실제 좀 팁으로 드리자면
연계율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간접 연계 50%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이 소설 지문이 실제 수능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일치했어요. 소설 일부분이 겹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수능 출제 기간에서 야 EBS 잘 봐라고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아이들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살펴봐야 하긴 합니다만 EBS의 중요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한시하면 안 돼요. 실제로요 조금 똑똑한 애들이요 3학년쯤 되면 선생님 저 EBS 안 나오는데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막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문학에서도 제재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EBS 잘 보셔야 하고요. 이거 실제로요. 제가 지금 고2에서 선수능반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수능 수업만 하는 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1년에 35주를 합니다. 내신 기간 4주씩만 휴강하고요. 고3하고 똑같이 수능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조차도 제가요. 계속 이야기해도 선생님 수능 특강 꼭 봐야 돼요. 이 질문을 계속해요. 근데요. 제가 실제 수능하고요. 그다음 자료, 수능 특강하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면 선생님 이거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등한시하지 않도록 아이한테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자, 일단 그래서 수능은요. 낯선 작품을 읽어가는 능력치가 필요한 거지 낯선 작품을 알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자, 우리 내신은 지식 기반이고 수능은 사고력 기반이다. 그래서 낯선 지문,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을 읽어갈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내신에서 주요 시험 범위를 조금 정리해 놨거든요. 요건 일반적인 학교들입니다. 일반적인 학교들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텍스트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들었습니다. 일반화 시켜볼까요? 자, 우리 1학년 내신에서는 무슨 과목하고 무슨 과목이 메인이에요? 문학하고요. 문법이 메인이네요. 아하,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자, 1학년 내신을 잘하려면 문학하고 문법을 먼저 대비해야 되는구나. 됐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아까 수능에서 진짜 어려운 건 뭐라고요? 독서라고요. 그런데 1학년에서 독서는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요. 이 부족분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휘문 같은 경우에 우리 1학년 시험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원래 여느 학교들은요. 1학기 때 현대문학을 해요. 그런데 휘문은요. 1학기 때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모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교과서 이외에 프린트들을 계속 주시면서 고전문학까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이론들을 명확하게 내가 익혀놓고 있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어려움을 조금 당합니다. 작품을 아무리 잘 알아도 개념 그리고 이론, 갈래별로 잘 알고 들어가야지 이해를 잘하고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학교에서는 일단 독서의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 보완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는데요. 제가요 우리 1학기 정도의 시험지만 실제로 올해 걸 조금 가지고 왔어요. 자, 휘문 1학기 중간 시험지인데요. 보시면 실제로 요 가작품은 시험 범위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요, 요 두 작품은 없어요. 두 작품은 없어요. 얘는 프린트로 주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작품으로 주신 경우에 굉장히 까탈스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프린트로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느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계 작품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아이들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변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휘문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정통이에요. 내가 수업할게. 한 거에서 네가 명확히 알아. 라고 아이가 성실하면 잘 볼 수 있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여느 학교 제가 내신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어느 정도냐면요. 문학 시험 범위가요. 거의 한 40작품 정도 돼요. 한 본고사에. 일반적으로 한 본고사에 어느 정도의 문학 작품 수가 들어가면 정상이냐면 7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가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막 때려서 해버려요. 그러고도요. 연계 작품을요. 거의 한 10개 가까이를 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흡수한 것 이외의 것을 또 판단해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휘문은 그렇지 않아요. 연계 작품을 많이 내지 않아요. 다만 수업 시간에 네가 완벽히 이해했어야지 선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진검승부하는 거죠. 정통으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품도 꼭 봐야 할 것들.
그러니까 억지로요. 3학년 기출 가져다가 우리 1학년에서도 3학년 기출 가져다가 굉장히 낯선 작품들을 시험 범위에 막 포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아이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순차적으로 봐야 될 작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휘문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요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국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면서 항상 요게 포인트예요. 보기 상자 보세요. 줄글로 되어 있죠. 또 보기 상자 줄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보기 상자는 학교에서 수업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기 상자를 잘 분석해야지만 결국은 작품에 접목시켜서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상자를 읽어갈 수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요. 독서에 대한 부재를 이렇게 보기 상자를 조금 까탈스럽게 출제하면서 이걸로 커버를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것도 조금 보시면 실제 요 네 개는 고전시가예요. 다만 그래도 쉽죠? 얘는 시조입니다. 그리고 수필을 이렇게 실어줬고요. 요 수필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얘는 교과서에 있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2학기 걸 잠깐 보시면 2학기에서도요. 보시면 자, 지금 시험범 요 지문에 세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작품 중에요. 한 작품은 실제 학교에서 수업하신 내용이고요. 두 작품은 수업하시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요 작품을 보시면 얘는 고전시가로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송민곡이요. 보통 연하학교의 아이들은 2학년 때쯤 보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전 시가로서는 필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런 필수 작품을 봐줘야 되거든요. 이게 훨씬 더 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휘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작품을 볼 때 가장 근본되는 작품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줄 세우기 위해서 변별하기 위해서 어려운 낯선 것들을 갖다가 시험 범위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근원적으로 아이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작품을 이렇게 배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되면은 또 관동별곡 봅니다. 그리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세국어 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작품들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연하학교들에서는 관동별곡 이제 안에 수능에 벌써 4번, 5번이나 나왔는데 이걸 뭐하러 또 봐? 하면서 안 봐주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여기에 포함된 어휘들이 수능에는 계속 출제돼요. 그래서 꼭 봐야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봐야 하는 작품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되면 여기 문법 문제 보이시죠? 요게요. 연하학교들은 1학기 중간고사에 있어요. 그런데요. 기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말에 포함되어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 우리 보기 상자 굉장히 길죠. 다. 굉장히 심화시켜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문법은요. 특히나 의문 정도는 확실하게 다 알고 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다 알고 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요. 아까요. 휘문이요. 변별을 위해서 낯선 작품을 많이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요. 선택지에 문학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있잖아요. 문학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실제 중학교에서 너희들 다 배우고 왔지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언급하시지 않은 표현들도 선지에는 다 녹아서 나와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리 문학 개념을 완벽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내신에서 조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문학이라는 건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술 작품을 주고 문제를 준 뒤에 선지 5개의 정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문학은요. 주관적인 감상이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맞나요? 그러려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기 상자를 통해서 야, 이 작품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나의 시선에 따라 보기 상자의 내용대로 읽어줘 라고 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지의 문학 개념을 녹여서 넣습니다. 하지만 아주 1차원적으로 야, 이건 서리법은 뭐 쓰였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리법이 뭐죠? 질문인데 오늘 쉽지 않습니다. 자, 서리법이 뭐냐면 의문의 방식으로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제가 배고프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배고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의 방식으로 강조하는 방식이
서리법이거든요. 그런데요, 선택지에 서리법이 쓰였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는 안 나와요. 어느 구절에 물음의 방식으로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강조하고 있어 이러면서 뭐 알게 모르게 개념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있는 그대로 진검승부예요. 글자를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은 우리 고입 전에 완벽히 알아야 돼요. 현대시, 소설,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소설까지, 수필극까지 완벽히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시험지를 이렇게 보시면 결국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하려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고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일단 조금 편안하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무엇과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문학하고요. 그 다음 문법이요. 오케이. 자,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개념을 잘 닦아놓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교과서 작품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제가요, 지금 실제로 교과서들을 거의 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학교마다 어떤 출판사를 선정한지를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작품을 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요건 잔인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1학년 설명회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신이요, 1학년 내신이요, 몇 줄을 쓰냐면요, 한 번 고사 때 7줄을 씁니다. 6 플러스 1로.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시험 치르는 한 주까지 하면 한 번 고사에 8줄을 써요. 그러면 1년이면 몇 주예요? 32주예요. 그러면 1년 중에 20주 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겨울방학까지가 빼면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0주밖에 안 남아요. 여름방학 5주, 중간기말 사이 2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겨울방학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거의. 안 그러면 1학년에는 내내 내신만 따라가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좀 슬프지만 1학년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요, 아까 5등급제에서 한 3등급 후반, 4등급이 나와요. 그럼 2학년 내신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수능도 대비해 놓은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실제로요. 그래서요, 일단 1학년에서는 내신을 잘 얻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 그리고 문법을 잘 해놔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독서를 굉장히 또 잘 준비를 해놔야 한다. 안 그러면 2학년 끝날 때까지 독서를 이렇다 하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3학년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독서는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진정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보세요. 텍스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문학이건 독서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학도요, 감상하면 안 돼요. 보통이요, 2학년쯤 되면 아이들이요, 어떤 어려움을 조금 토로하냐면요, 공부를 조금 성실히 하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요, 이제 나머지는 좀 괜찮은데 문학에서도 근데 현대시만큼은 진짜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미 질문에서 끝난 거예요. 문학을요, 감으로 풀면 안 돼요. 평가원에선 우리한테 감을 묻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감으로 자꾸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문학 작품을 주고 감을 묻는다면 이런 거잖아요. 슬픈 작품을 주고 너 울어, 많이 울었어? 오케이, 너 만점. 너 웃었어? 오케이, 빵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낯선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읽어갈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한 거고요. 주제,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현대시 볼 때 뭘 뽑으려고 노력하냐면 주제를 뽑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평가원에서는요, 절대 주제를 묻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세트에서요, 현대시 한 편 읽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오늘은 질문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답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현대시 한 편 읽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네? 3분이요? 1분이요? 자, 1분이 안 걸립니다. 30초면 다 읽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 풀어야지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런데 30초 내에 주제를 뽑을 수 있다고요? 평론가도 안 돼요. 평가원에서는 이미 알아요. 주제가 필요하면 보기상자에 줍니다. 그럼 보기상자를 분석하고 보기상자에 맞춰서 작품을 적용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뽑아야 되는 요소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소대로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감으로 작품을 어떻게든 내가 모든 것들을 장악해 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 낯선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요. 자, 일단 텍스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까지 추론할 수 있어야 우리 고등국어를 잘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약간 추상적이라서 어떤 말인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자, 일단 글을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의미를 캐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그러니까 의도까지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문장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요. 보세요. 자, 아름다움이 선이라면 민준이는 악이다. 제가 민준입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죠? 텍스트를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름답지 않다. B 틀렸습니다. 그렇죠. 민준이는 추하다여야 해요. 왜죠? 선과 악은 대조 관계입니다.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죠? 자, 아니, 아름답지 않다가 아니라 추하다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일상적인 문장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에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글을 읽어갈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장 내에서도 문단 간에도 지문 전체에서도 이 구조를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들을 갖춰야 하고요. 요것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이런 수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즌 1과 2는 제가 여름부터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3와 4 수업을 이제 함께 하시게 될 건데 우리 3, 4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문학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을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잠깐만 여기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우리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가 수능 지문들을 쭉 펼쳐놓고요. 유형별로 지문이 쓰인 방식대로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의 구조대로 아이들이 읽어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아주 기초부터요. 그래서 이 6가지 구조라는 것이 이런 거죠. 결국은요. 아이가요.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넣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 개념이 나오면 아이가 구조를 보기는 힘들거든요.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구조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구조를 알고 내용을 접하면 훨씬 더 빨리 독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한테 글을 읽을 수 있는 힘, 독서력을 먼저 키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재까지 심화시켜서 이렇게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표상전환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한 번만 쳐주실래요? 표상전환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비문학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글을 그래프나 도표 이런 시각 자료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시각 자료들을 글로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항상 3점짜리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훈련을 시킬 거고요. 부모님들 많이 아실 텐데 우리 실제로 그래프가요. 우리 수학에서 보는 그래프, 과학에서 보는 그래프랑도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X축의 변화의 양에 따라 Y축의 변화량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경제 그래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Y축의 변화량에 따라 X축의 변화량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보는 방식도 하나하나 다시 훈련해야 됩니다. 국어의 방식으로요. 국어의 방식으로. 그리고 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구조를 학습하는 건 간단합니다.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구조가 뭐 그 6개밖에 안 된다는데 그게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요. 비문학은요. 배경 지식을 얼마나 확실하게 닦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나요. 그래서 문장이 있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내가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 배경 지식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경제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우리 사회 영역에서 법 아니면 경제가 계속 퐁당퐁당 나옵니다. 우리 아마 위에 큰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 영역에서는요. 항상 법 아니면 경제 영역이 퐁당퐁당 교차로 한 해마다 교차로 보통 출제되거든요.
이 중에서 법은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문을 통해 진검승부해야 되는데 경제 개념은요 계속 반복돼요. 이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경제, 거시경제의 내용을 내가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요. 우리 국제에서 경상수지 무역과 관련된 우리 국외의 국제거래까지 미시경제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장만 가지고 돌파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EBS에 만약에 이것도 팁이긴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 보는 해에 EBS에 경제 지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개념은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경제 개념, 그러니까 경제 지문이 딱 수록되는 해에는요 반드시 경제로 거의 출제됐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잘 보셔야 되고 그 개념 자체를 조금 완벽히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에도 힘을 주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주차별로 수업 진행할 거고요. 나중에는 실전적으로 이렇게 제재별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문학 전반의 개념을 다 닦을 겁니다. 시즌 3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시부터 해서요. 소설, 숲의 글까지. 자, 요거는요. 제가요. 약속드릴게요. 우리 아이가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봤는데 엄마 나 모르는 표현법 나왔어 라고 하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요. 교재 쓸 때요. 진짜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썼습니다. 표현법별로 작품 예시 넣어가지고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썼고요. 아이들하고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를 딱 잡아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쭉 볼 거고요. 그 다음 자 우리 휘문 같은 경우에는 요것 또한 급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요게 여느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이 2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2학기를 대비해서 고입 전에 제가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고전 운문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송민곡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은요. 송민곡이 어떤 갈래인지 몰라요. 그냥 고전 시가예요. 그리고 송민곡이 가사인데 가사의 특성이 뭔지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요. 예를 들면 사사조야, 삼사조야, 사음보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 이 작품이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갈래 특성이거든요. 그 갈래 특성들을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래별로 이론을 닦으면서 주요 작품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즌 4까지 갈 거고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 유형별로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휘문 같은 경우에는요. 매번 고사에 시가하고 소설이 계속 같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듯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실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밑에 과정들은 이렇게 되고요. 시즌 3 그리고 4 이렇게 2개의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일정이 안 되시면 우리 두각학원에서 이렇게 12회차로 구성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한 반으로 또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문학 그리고 독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아마 요걸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민준 네가 문법을 되게 강조했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우리 제가 예비고1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시즌 1, 2에서는 현대문법을 다 끝냈습니다. 아이들하고요. 독서 기본 개념하고요. 현대문법까지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시즌 2 종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새로 합류하는 친구들 같으면 우리 겨울방학 때 분명히 1학년에 나오는 문법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은 제가 이렇게 특강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특강으로 준비해서 1학년 때 나오는 문법만큼은 4주 동안에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하고요. 한글 맞춤법하고 문법 요소까지. 요게 이제 현대문법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문법은 4주 동안에 마무리할 거고요. 자, 요 수업은 우리 1월 1일 날 수요일 날 개강을 할 겁니다. 낮에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페이지인데요. 실제로 수업 시간은 3시간인데요. 4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요 4시간 뒤에 못 남는다면 신청하시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수업하고요. 이 3시간 수업에서요. 앞쪽에 과제 제출하고요. 어휘시조 테스트가 있고요. 수업 후 우리 보는 테스트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보거나 수업 후 테스트로 이렇게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 수업 진행하고 1시간씩 아이들 무조건 다 남깁니다. 1시간씩 무조건 남겨서 그날 수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점검하고 실제 이때는요 저도 같이 있거니와 실제 제 제자들 중에서 지금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친구들로 조교쌤들을 다 배치했어요.
제 수업을 다 들은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이 계속 저랑 같이 클리닉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은 남아서 저하고 복수 클리닉 다 하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요거 이제 과제 라인업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 녀석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제 중에요. 과제 중에 실전 모의고사라는 과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재료 중에 유일하게 고1일 겁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모든 제재들은요. 고2 아니면 고3 쉬운 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고1 제재들은요. 굉장히 쉬워요. 수능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실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3까지의 범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있던 자사고에서는요. 전교생의 절반 정도가 그냥 국영수를 111 찍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2학년 정도의 제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제재가 조금 까탈스러운 거지 방법 자체를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요 녀석은 제가 1학년 모의고사를 주고요.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고 이미 등급이 나온 것 안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어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어느 영역이 어떻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모두 다 성적표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하고 달라요. 내신 시험은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안 그래요. 내가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서 이 모의고사를 80분이나 들여서 문제를 풀어도요 실력이 안 늘어요. 예를 들면 모르는 현대시 한 편 읽고 문제 풀었는데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고 두 문제는 틀렸어요. 그럼 이 작품 읽으나 마나 하고요. 문제 푸나 마나예요. 그래서 오답 확인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답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예시를 이렇게 실어드렸는데요. 실제 아이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선지별로 어디에 근거를 잡아서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모두 판단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책도 매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요거를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우리 조교쌤들이 붙어서요. 다 하나하나 봅니다. 실제로 우리 조교쌤들은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만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답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만약에 오답을 베껴오죠? 그러면 굉장히 뼈아프게 코멘트를 답니다. 너 베꼈지? 다시 해. 그러면서 막 밑에 협박도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막 이런 것도 쓰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어휘하고 시조요. 실제 우리 휘문 같은 경우에 보조교재로 어휘책이 들어있거든요. 어휘책이 들어있는데 제가 요 어휘가 지금 한자어부터 해서요. 사자성어 속담 관용표현까지 해서 매주 50개씩 과제로 내주고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얘는 20문제 정도를 테스트를 볼 거고요. 요 안에 실제로 제가 이거 그냥 만든 책가 아니고요. 수능에 출제된 어휘들만 다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20개씩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 10작품씩 볼 겁니다. 10작품씩.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고전시가 나서 이걸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요 시조책을 요때 아이들하고 보는 이유는 제가 고2 수능 수업에서는 아예 요걸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시조가요. 1학년 내신의 효용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시조라는 건 세 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세 줄 안에 주제의식, 표현법, 한자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연계 작품으로 출제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고 가면 좋습니다. 근데 못 읽기 때문에 제가 매주 10분짜리 영상으로요. 시험범위 내에 있는 10작품을 촬영해서 미리 발송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공부해 와서 수업 시작할 때 저랑 테스트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30문제를 테스트 보는데 이 중에 6문제 틀린 친구까지는 통과시켜 주고요. 7문제 틀린 친구부터 남아서 다시 재시험 치러야 됩니다. 재시험은 100점 맞아야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야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제가 비문학 수업할 때요. 만약에 경제 수업을 하게 되면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뭐 법을 수업했다 그럼 법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결어를 넣는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푸는 훈련까지. 얘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걸 적용할 수 있게 주는 거라서 조금은 고난도 제재를 줄 겁니다. 고3 초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 제가 현대시를 수업하게 되면 현대시가 이렇게 또 세트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스들은요. 과거 연도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제가 주차별로 수업 나간 내용에 부합되는 것들을 제가 세팅해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풀 수 있게 할 거고요. 요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선지를 읽어갈 수 있는 힘을 미리 빨리 마련해 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선지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질이 다를 수도 없잖아요. 그죠? 문학 작품도 조금은 어른 문학으로 바뀝니다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그런데 문학 작품은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시고 아이가 읽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지를 읽어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선지의 질이 너무 다릅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그래서 선지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러려면 아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선지에서 내가 모르는 말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걸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딱 봤을 때 나 이 어휘 뭔지 모르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해서 그걸 딱 알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지문 세트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 제가 요거는 이제 보통 이런 거거든요. 오늘은 조금 힘드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요 애들이요 내신 때만 공부하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혼자도요 수능 공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애들이요 이제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수능은요 혼자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시 한 편을 놓고 내가 자습서처럼 쓸 수 없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현대시를 공부할 때 자습서에 참고서에 써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수능 모의고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찾아봐? 불가능하죠. 누가 이걸 찾아서 공부합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누가 던져주면 한번 보거든요. 그런데요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신 공부예요. 내신식으로 보는 거라고요. 이 한 작품 봐도 수능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현대시에서 평가원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능력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필수 분석 요소라고 하는데 이 필수 분석 요소를 분석하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미션을 던져줘야 됩니다. 현대시에서는 뭘 찾아야 돼? 현대소설에서는 어떻게 읽고 무엇을 찾아야 돼라는 미션을 던져주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모의고사 그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운받은 모의고사 한 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냥 참고서에 있는 거 사실은 현대시를 읽지만 그거 산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비문학하고 뭐가 다릅니까? 있는 정보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예를 들면 하늘이 파랗다, 파랗다라는 게 희망이야. 이렇게 써 있는 걸 그냥 비문학처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능에서는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요 연습을 하게 되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스스로 혼자 수능도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빠르게 생기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제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매 주차별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카카오톡 통해서 제가 오답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요. 이 프로그램으로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주차별 안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전단사항, 과제 이런 것들이 여기 제가 다 써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같은 데도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주에 테스트 그리고 과제 성취도 그리고 모의고사 몇 점 그리고 상세 보기 이런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우리 아이의 등급별 추이 점수 추이 이런 것도 누적으로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제가 항상 조금 당부를 드리는데요. 요거 보내드리면요 부모님들이요 저는 이 주차별 내용을 되게 공들여 쓰거든요. 이번 주엔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패스페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아이들 함께 갈궈주세요. 이런 얘기를 여기 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는 아무도 안 보세요. 어디만 보냐면 여기만 보세요. 우리 아이 몇 점이나, 우리 아이 과제 잘했나, 우리 아이 몇 등인지 이것만 보세요. 이건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저랑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다를 알아야 향후에서 무언가를 공부시킬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매 주차 제가 이거 짧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말이 깁니다. 짧지 않고요. 상세하게 진짜 말씀드리거든요. 요거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다 드린 거고요. 혹시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하단 연구소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학원으로도 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